반갑습니다. 자, 또 공부 한번 시작해봐. 야,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밖에. 코로나 아니고 그럼 정말 나가가지고 신나게 어디 여행 다니고 그럼 좋을 만한 날씨인데 방에서 수업 듣는 니네도 좀 괴롭겠어. 오케이? 마음 다 알아. 그지? 괴로운 만큼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부자 되라. 알겠지? 공부하는 시간이 나중에 크게 도움 될 거야. 어쨌든 하자고. 자, 오늘 교과서 34페이지, 34페이지 이제 내용 중에 내용은 많지 않아. 일제 국권 필탈 과정하고, 그 다음 간도하고 독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먼저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되게 중요한 내용 공부를 했잖아. 이제 을사조약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 뭐, 러일 전쟁, 그 다음 그 이후에 을사조약이 맺어지고, 을사조약으로 통감이, 이제 임명이 되고, 그 일본인으로 임명된 통감이 조선의 외교를 이제 모든 걸 관장을 해서 외교권이 박탈되는 그런 과정이 보호국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거의 을사조약부터 우리가 거의 일제 거의 식민지 전초지 그러니까 전 단계까지 갔다 보호국화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스토리를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 특히나 이제 처음 얘기할 건 뭐냐면 그 을사조약이 맺어지고 나서 그냥 넋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야. 대한민국의 이제 황제였던 고종도 그 을사조약이 무효다. 을사조약이 내가 서명한 적 없다 하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을사조약을 이제 무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외교 노력을 했었어 고종이. 그래서 고종의 외교 노력 중에 첫 번째 뭐가 있었냐면 미국의 특사를 파견해가지고 미국의 특사를 파견을 해서 미국으로 하여금 좀 도움을 줘라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그런 이제 도움 요청을 좀 했었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외국인 이름을 좀 알아야 되는데 진정 우리를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한 외국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 헐버트라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외국인 강사로 외국인 이제 영어 선생님으로 우리나라 이제 유경공원이라고 다음에 이제 배울 건데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영어 학습 기관이야. 외국어 대학교 같은 거지. 그래서 유경공원의 강사로 이제 왔었던 미국인인데 이 사람이 이 조선이라는 나라, 대한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고종이 그 헐버트야 이름이 헐버트를 특사로 이제 파견을 해가지고 자신이 친서를 써가지고 미국 대통령에게 좀 전달을 해줘라 해가지고 헐버트를 보내고 했었지. 근데 헐버트가 사실 미국에 가서 전달이 잘 안 돼.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슬픈 이야기인데, 이 당시 약소국은 강대국들한테 계속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게, 일본 애들도 조선을 식민지화 할 때 다른 나라들하고 다 비밀 협상을 맺어놨던 거야.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 미국의 외교 특사를 파견했던 것도 왜 성과를 볼 수가 없었냐면, 잠깐 좀 얘기를 하고 하자면, 러일 전쟁이 벌어질 때, 선생님이 그 얘기 했었잖아. 제1차 영일동맹이 일본으로 하여금 러일 전쟁에 나서게끔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러일 전쟁이 거의 끝나갈 때쯤 돼가지고 1905년 이제 러일 전쟁이 거의 승리로 굳어질 때쯤 되니까 그 직전 해가지고 미국하고 영국하고 일본하고 비밀 협상을 맺어.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식민지를 인정해주는 그런 이제 조약을 맺게 된 거지. 그래서 영국하고는 제2차 영일동맹이라고 해서 한글을 못 쓰냐? 오늘 아주 컴퓨터 엉망이네. 일본이 영국하고는 제2차 영일동맹이라 그래가지고 서로 간의 식민지를 인정해주기로 약속을 한 거야, 비밀리에. 그래서 일본은 영국이 인도에 대한 지배권을 갖는 거에 대해서 100% 이제 협력을 하겠다. 영국은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 하는데 이제 적극 협력하겠다. 이렇게 서로 비밀 협상이 돼 있었던 거고, 미국은 이제 부정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도 그렇고 뭐 계속 부정을 하는데, 이게 비밀 협상이었던 게 나중에 이제 알려지게 됐지. 그때 당시에는 몰랐었는데. 가스라테프트 밀양이라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일본 수상이었던 가스라 히로인가 가스라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육군 장관이었던 이제 테프트하고 비밀리에 만나서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 지배하는 걸 일본이 용인해주고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걸 미국이 인정해주고 이런 이제 비밀 협상이 맺어져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고종이 미국에 특사 파견해가지고 우리 도와줘라 하고 하는 걸 일부러 얘네가 그 특사를 안 만나는 방향으로 계속 미루고 해가지고 알면서도 좀 모른 척했던 게 이런 비밀이 다 맺어져 있었던 거야. 어쨌든 고종 황제는 미국의 특사를 파견해가지고 상당 부분 노력했었고, 그 다음 가장 또 대표적으로 했던 게 초등학교 때도 들어봤었지만
만국평화회의 써놓고 얘기하자. 만국평화회의에 이게 이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회의였는데 여기에 헤이그 특사를 파견을 하는 거예요. 특사를. 그래서 이준, 이상설, 이의족 이 세 사람을 여기 특사로 파견해서 이 을사조약의 부당함, 그 다음에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억울함 이런 거를 이제 전 세계에 알리려고 노력을 했었던 거지. 요 얘기는 조금만 더 살을 붙여서 얘기하자면 이 만국평화회의라는 건 뭐냐면 그 네덜란드에서 이제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이제 그런 전 세계가 모이는 회의였어. 거기에 이제 그 회의가 열린다는 걸 고종이 사실은 헐버트 때문에 알게 됐었고 그 고종이 거기에 이제 특사를 파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자기 이제 지금 신하들 중에 다 막 친일파도 많고 그러잖아. 이때 당시 되면 이제 을사오적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 친일파 그 신하들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신하가 누구였냐면 이준이었던 거지. 이 사람이 되게 강골이야. 자기 이제 뭐 그 재판소 뭐 검사도 하고 요즘으로 치면 그랬었던 건데 막 고위층들 막 잡아놓고 그러니까 되게 미움털 받게 했었던 건데 이제 고종 황제는 이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준한테 비밀 편지를 전달을 하지. 헤이그에 가가지고 특사 활동을 해라. 그래서 멤버를 그렇게 짜는 거야. 이상설이라는 신하도 예전에 고종이 신하로 있을 때 상당히 똑똑하다고 믿었던 신하야.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을사조약이 맺어지니까 그거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는 상소를 올리고 막 머리를 부딪혀서 막 자결을 하려고 시도하고 그러다가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벌써 블라디보스토크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러시아 땅이고 여기가 이제 블라디보스톡이지. 이 블라디보스톡에 이제 넘어가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다가 이 사람이 여기 이제 만주 지방에다가 학교를 설립해가지고 인재 양성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준에게 이상설을 만나라. 비밀리에 가서. 그래서 이상설을 만나가지고 내 이야기를 전한 다음에 니네 둘이 여기서 시베리아 횡단편에서 타고 어디로 가서 저기로 가서 이제 네덜란드에 가서 그 억울함을 알려라. 그래서 이위종은 누구냐면 이 당시 나이가 23인가 24인가 뭐 그 정도 되는 젊은 청년이었는데 러시아 그 페테스부르크라는 그 러시아 영사관에 있었던 종사관인데 이 사람이 3개 국어가 돼. 영어 뭐 러시아어, 프랑스어인가 뭐 해가지고 3개 국어가 되는 이제 언어 천재. 그래서 이 셋이 이제 맺어져 가지고 거기 만국평화에 보낸 거지. 가서 사실은 그 회의장 진입이 안 됐어. 왜냐하면 일본이 방해를 했던 거지. 일본이 을사조약으로 인해서 대한제국은 외교권이 없다. 외교권은 그 일본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 방해를 해가지고 그 회의장에 못 들어가고 그 당시 이제 프랑스 기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네덜란드 기자 뭐 그 지역에 있었던 외국 기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회의장 앞에 요즘으로 치면 이제 체육관 같은 걸 빌려가지고 큰 이제 대관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의 부당함을 알리고 우리의 이야기가 이제 전 세계 신문에 나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활동들을 했던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이 활동이 사실은 되게 좀 크게 이슈화가 돼가지고 일본이 이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이제 막 고종을 압박을 한 거지. 이거 고종이 비밀리에 이거 조직한 거 아니냐. 너 이거에 대해서 책임져라 해가지고 막 군대 동원해서 고종을 거의 죽이려고 했었어. 그래서 죽이려고 압박을 하다가 막상 죽이기엔 지금 상황이 뭐 아직 나라를 뺏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막 죽이기에는 지금 상황이 좀 애매하니까 고종에게 강제로 너 황제 관둬라. 네 아들한테 넘겨라 해가지고 고종에게 황제 퇴위를 압박을 하게 되고 고종이 결국은 거기에 그 받아들여가지고 고종이 퇴위를 하게 되는 거지. 자기 아들한테. 그래서 누가 즉위하게 돼? 순종이 즉위하게 돼.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종이 을사조약을 이제 바꾸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었지만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던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 그리고 이 만국평화회의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번지수를 좀 잘못 찾았던 게 이 만국평화회의 자체가 뭐 전 세계 모두가 평화롭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회의 목적이 그거야. 이 당시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 쟁탈전 하면서 막 전쟁 직전, 결국 1차 세계대전이 맞잖아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전쟁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니까 야 우리 모여라. 제국주의 국가들 모여봐라. 우리끼리 좀 어떻게 좀 교통정리 좀 하고 앞으로 전쟁 없이 사이좋게 좀 지내보자 하는 그런 회의였던 건데 거기에 식민지 되는 나라였던 대한제국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먹히지가 않았던 거지. 좀 슬픈 이야기긴 하지. 그러니까 좀 요즘으로 비교해보자면 각 학교 일진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친하게 지내자고 일진 모임하는데 피해받은 애가 학교 폭력 피해받은 애가 거기 가가지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게 먹히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구조였던 거지. 어쨌든 뭐 이런 노력 자체를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어쨌든 이런 이제 많은 고종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던 거야. 그래서 이 헤이그 특사가 1907년이고 이게 1907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1907년 정민년인데, 그래서 일본이 1907년에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 다음에 다시 이제 조금 더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압박을 강화해라. 그래서 그 을사조약, 그 1905년 맺었던 을사조약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이해 조약을 좀 개정을 하지. 그래서 이거를 한일 신협약. 한일 신협약 또는 이게 정민년이거든. 1907년이 정민년에 맺어진 조약이다. 그래서 정미 7조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7가지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일단 대한제국의 뭐를 해산시켜버렸어. 군대를 해산시켜버렸어. 군대가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 이제 대한제국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강제로 군대를 해산시켜버리고 통감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그 이제 조약을 맺게 된 거지. 그래서 이 이전에 1905년에 이제 을사조약으로 조선의 통감이 임명이 됐잖아. 그때 통감은 뭐만 하는 거였어? 외교권만 대행을 하는 거였는데 1907년부터는 뭐 일반 사무도 통감의 발음이 안 돼. 통감의 지휘 사무를 지휘 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써놓은 거는 이제 모든 전반에 조선의 모든 정치 전반에 이제 누가 모든 걸 다 컨트롤하겠다는 거야. 통감이 모든 걸 다 컨트롤하겠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거의 조선 충독의 전 단계까지 간 거야. 그러면서 각각 그러니까 정부 주요 기관에다가 누구를 임명한다. 일본인을 임명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관 정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차관 정치. 차관 정치가 뭐냐면, 각 부서에 지금도 그렇잖아. 장관 있으면 차관 있잖아. 학교에 교장 선생님 있으면 교감 선생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큰 업무는 뭐 장관들이 하지만 그 부서의 실제 업무는 2인자인 차관들이 모든 걸 다 처리를 하게 되지. 그지? 교육부 장관이 있으면 교육부 차관이 있는 그런 차관. 그 각부의 모든 차관을 누구로 임명을 하는 거야? 일본인으로 임명을 해서 대한제국의 내정 전부를 다 누가 장악을 했다. 일본이 장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걸로 통해서 군대가 해산이 되고 그 통감에 의해서 통감이 모든 정치 권한을 이제 행사하면서 각 부서에 누구로 임명한다. 차관은 일본으로 임명한다. 그래서 이제 차관 정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정미 7조약의 내용들 좀 기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이후에는 이제 자기들 원하는 순서대로 가는 거지. 이거 맺은 다음에 이제 또 뭐 이제 1909년에 사법권 대한제국의 사법권을 강탈해버려. 재판이라든가 이런 처벌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 그것도 누가 하는 거야? 일본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완전 나라 이름 빼고는 다 뺏기게 되는 거지. 그러고 나서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몇 년도에 1910년 8월에 결국 강제병합, 한일 병합조약이라는 걸 맺어서 대한제국을 완벽하게 조선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고 지도상에서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1910년도.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대한제국이 식민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교과서에 언급이 된 거니까. 오케이? 이제 요 얘기를 조금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된다. 순서대로 간 거야, 순서대로. 그래서 이 조약 내용, 헤이그 특사 내용하고 조약 내용은 꼭 좀 기억을 하고, 앞에서 요거 잠깐 지우고 얘기할게. 앞에서 공부한 거랑 계속 연관해서 비교해보면 지금 조약이 몇 번에 걸친 개정이 있는 거지. 그치? 니네가 이걸 좀 기억을 해보자면 1904년 뭐부터 시작해서? 한일 의정서부터 시작해서. 러일 전쟁 중에 한일 의정서를 맺고서 한일 의정서 조약을 맺고서 뭐를 가져왔다 그랬어? 전쟁에 필요한, 군사적으로 필요한 조약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버렸다. 그렇게 했었잖아. 그리고 또 이거를 뭘로 개정을 하면서? 한일협약으로 개정을 하면서 내정 전반에 간섭을 시작한다 그랬지. 이때는 누구를 임명해서? 고문을 임명해서 정치를 간섭한다 그래서 고문 정치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었지. 그래서 그 얘기 했었잖아. 뭐 재정 고문이었던 메가타하고 그 다음에 외교 고문이었던 스티븐슨 임명을 해가지고 대한제국의 내정을 간섭하려고 했었다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 전쟁 끝나고 나서 제일 메인으로 얘기했던 게 제2차 한일협약. 이게 우리가 말하는 무슨 조약이라고 했어?
이게 을사조약이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그래서 통감을 임명을 하고 통감부 설치, 뭐 같은 말이야. 통감부라는 걸 설치를 하고 통감을 임명을 하고 그 다음 뭐를 빼져갔다? 외교권을 오늘 아주 날씨 좋고 그러다 글씨가 엉망으로 써지네. 외교권을 박탈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고 했었고 지금 공부했었던 1907년 이거를 뭘로 개정을 해서 한일 신협약으로 개정을 해서 이게 다른 말로 정미 7조약이라고 그랬지. 개정을 해서 군대를 해산하고 그다음 각부 장관을 차관으로 임명을 하는 차관 정치를 실시를 했었다라고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결국 순중에게 강제로 사인을 받아서 1910년 한일 병합조약을 맺고 우리가 나라를 뺏기게 된다. 이런 과정으로 거쳐간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지. 조약의 순서대로. 좀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이 기본 내용이야. 공부했으면 조약의 변천해가는 과정. 오케이? 그리고 뭐 시험에도 뭔가 출제가 되겠지, 그지? 정리를 좀 하고 있어야지. 이렇게 해서 나라 뺏기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오늘 얘기한 것 중에서 핵심은 헤이그 특사, 그 다음 정미 7조야. 이 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목소리가 오늘 좀 가라앉는다, 선생님이. 밖에 나가고 싶어서 그런가 봐. 난 놀러 나가고 싶어 죽겠어. 맨날 이러면 코로나19 그냥 집에만 박혀 있으니까 정신병 걸릴 것 같아. 그래도 어떻게 참고 해야지, 그치? 할 수 없어. 그래서 요 내용을 좀 기억을 하고, 알겠지? 지금 다 공부할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나서 밑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간도와 독도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교과서에서 갑자기 여기서 이제 간도와 독도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요 시즌, 그러니까 나라 뺏기는 요 시즌 언저리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는 두 군데가 뺏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두 군데가 어디야? 간도와 독도인데. 독도는 뭐 말할 건덕지도 없이 우리 땅이지. 기본적으로 과거에 뭐 예전부터 완전 우리 땅이었고 우리가 지배하는 곳이었는데 일본이 이때 가져간 거였고 간도는 조금 애매해. 간도는 요 얘기를 한번 하면서 얘기해보자. 일단 쉬운 거 독도부터 가자. 독도는 뭐 말할 건덕지도 없지, 그지? 독도 여기 울릉도 여기 독도야. 독도 위치 모르는 것들도 꽤 있어. 독도는 과거 그냥 삼국시대 이후부터 우리가 쭉 지배. 여기 원래 우상국이었잖아. 신라장군 이사무가 여기 그냥 정벌 해가지고 우리 영토가 된 이래로 버풍왕 때 이후로 쭉 우리 영토였어 애초에. 그런데 사실 지금같이 뭐 해협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우리 바다 이런 개념이 없던 시절이잖아. 과거에는 그냥 근처에 있는 애들 고기 잡고 이럴 때 그냥 쓰던 곳이었고 울릉도는 사람 사니까 뭐 관계 없는데 독도는 사실 이렇게 암석 두 개가 그냥 붙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울릉도에 살던 사람들이 관리하는 우리 땅이었어. 우리 땅 원래는. 일본 애들도 대강 그런 줄 알고 있어. 그래서 일본도 여기 가까이 있는 애들 와서 뭐 고기도 잡고 가고 여기서 쉬고 가고 뭐 이랬던 거고 그냥 여기 조선 땅이었으려니 생각하고서 살았던 거야. 그러다가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그 앞에서 얘기했던 저기 있지 1904년에 맺었던 그 한일의정서 거기에서 군사적으로 필요한 곳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용하겠다 그랬잖아. 그때 울릉도하고 독도가 넘어간 거야. 일본 애들한테 군사적 필요에 의해서. 왜냐면 이 러시아 쪽 해군하고 싸우려면 여기가 완전 메인지대잖아. 메인지대. 그래서 울릉도에다가 망루라고 해서 이제 감시탑 같은 거 설치하고 독도에도 감시탑 같은 거 설치해가지고 이제 뭐 러시아 배 오나 안 오나 감시하고 막 그러려고 그랬던 거야. 그 나라가 약하고 그러니까 그냥 지들이 가져가 쓰다가 이때 일본 어부 이런 새끼들이 이제 지네 나라가 센 거 아니까 지네 나라 정부에다가 이거 그냥 우리가 관리하면 안 되냐. 독도 그쪽에 가서 고기 잡고 할 건데.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그냥 그때 러일 전쟁 하면서 그냥 지네 땅 우리 잘 알고 있고 옆에 페이지에도 나오지. 그냥 지네가 시마네 해원에 편입시키고 다케시마라고 이때 불렀던 거야. 이때부터. 그러고 나서는 지금까지 막 주접 떠는 거지. 뭐 원래 우리 거였다는 개소리 하고. 근데 이거는 말 같지도 않은 게 뭐 과거 몇 년까지 갈 필요도 없어. 뭐 삼국시대부터 우리 땅 이런 거 갈 필요도 없이 일본 애들도 지네 땅이 아니라는 걸 알아. 왜냐면 문서 한 장, 정말 문서 한 장이 그냥 증명을 하는 건데
가장 최근 뭐 중요한 건 우리 맨날 뭐 삼국시대부터 우리 땅이다 뭐 그게 사실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게 너무 예전 이야기잖아. 근데 일본에서 나온 문서 중에 이 이야기에 그냥 종지부를 찍을 만한 문서가 있어. 그 옆에 교과서에도 나오지. 태정관 문서라 그래서 태정관 문서라 그래서 니네 거기 지금 여기 안 나오는구나. 태정관 문서가 나와야지 뭐 쓸데없는 건 일본 내각 지시문이 나와. 이 태정관 문서가 뭐냐면은 1870년대 그러니까 막 근대화 시작되고 하던 그 시절 있잖아. 우리도 뭐 고종 황제 있고 그러던 시절에 태정관이 일본 최고위 관청이야. 우리로 치면 뭐 총리실 이러는 거야. 일본 내각 책임실 거기가 태정관인데 얘들이 내린 무슨 문서가 나온 거냐면 얘들이 이 당시 이제 전일본 지도 우리로 치면 이제 대한민국 전도 이런 거 만들려고 각 지방에다가 각 지역이 관리 감독하고 있는 곳하고 사람들 몇 명 살고 있는 거하고 정리해서 내라 그랬어. 자기들 관할 지역을. 얘네도 성이 엄청 많거든. 일본도 성이 막 몇천 개 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시마네현이라는 데 있잖아. 이쪽 근처에 있는 시마네현 그 요즘 우리로 치면 도지사가 뭐 정리하다 이게 애매한 거야. 독도가. 지네가 가서 뭐 물고기도 잡고 하는데 이 조선 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관리하는 건지 조선인지 뭔지 이게 애매하니까 태정관에다 물어봤어. 질의서를 보낸 거야. 뭐 다른 거는 다 그런데 독도라고 불리는 지네는 죽도지 다케시마라고 부르기도 하고 죽도라고 그 다케시마라고 불리는 그 섬이 우리 관할이냐 우리가 관할이니까 우리가 이걸 정리해서 올려야 되냐 아니면 이게 조선 관할이냐 이렇게 태정관에 문의를 하니까 태정관에서 대답하기를 어디 관할이라고 거기는 조선 관할이니까 너네가 신경 안 써도 된다 하고 답변을 보낸 게 있어. 공식 답변으로 일본 정부에. 그러니까 지네가 인정을 한 거야. 1870년대까지는 지들 스스로가 그 독도가 지네 관할이 아니고 어디 관할이라고 조선 거라고 인정을 한 문서가 있는 거야. 근대 문서가. 정부 공식 문서가.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는 다 개소리인 거야. 그냥 독도 우리 땅이고 이 새끼들 어떻게든 그냥 침발라 보려고 주접 떠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할 감덕지도 없는 데야. 그냥 얘기하면 끝이고 독도는 이런 거야. 이때 당시에 뺏겨가지고 지금까지 일본 애들 주접 떠는 거고 약간 애매한 곳이 있어. 어디냐면 간도야. 간도. 간도는 위치부터 니들이 좀 잘 모르잖아. 이거 좀 자세히 듣자. 간도는 이렇게 야 이거 우리나라 영토야. 이렇게 해서 여기 러시아. 이게 알겠지? 여기 백두 마운틴. 여기 백두산. 친절하게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거 다 해준다. 야 백두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서쪽으로 흐르는 강. 이게 뭐야? 이게 압록강이지. 그지? 우리 국경이 되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동해로 흘러나가는 강. 이게 두만강이야. 그 간도가 어디냐? 여기야. 이 너머를 우리가 다 만주라고 부르잖아. 만주라고. 근데 만주 중에서도 요 백두산 인근 지역 해가지고 우리 여기 백두산 그 강들이 있는 가까운 이 지역. 이 가까운 지역을 우리가 그냥 예전부터 뭐라고 불렀어? 그냥 간도라고 불렀어. 간도. 왜 간도라고 불렀는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뭐 그거 나중에 뭐 궁금하면 학교 가서 질문해. 그거 뭐 얘기가 좀 기니까 어쨌든 여기 간도라고 불렀는데 문제는 뭐냐면 간도가 누구 땅이냐에 대한 논쟁이부터 이때 당시 대한제국 시절에 이 논쟁의 근거는 뭐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좀 처음부터 선생님 잠깐 얘기해줄게. 근데 여기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여기가 이제 청나라였잖아. 중국을 지배하는 나라가. 근데 청이 니네 그 예전에 공부해서 알다시피 여기 만주족이 성장해가지고 중국 대륙을 지배한 나라가 청나라였어. 근데 얘네가 여기가 자기들 고향이고 뿌리야 사실은 여기 지금 간도라고 불리는 데가. 근데 얘네가 여기 와서 살다 보니까 자기들 고향이고 여기 자기들의 그 마음의 뿌리 같은 곳 이 지역을 봉금조치라고 해가지고 봉금조치라고 해서 누구도 들어가서 살지 못하게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타민족이나 이민족 같은 사람들이 못 들어가서 살게 해서 그냥 막아버리고 초반에. 근데 청나라가 오랜 시간 흐르다 보니까 조선 후기, 조선 이제
조선 숙종 때 이후 막 이럴 때 이제 조선 후기 이럴 때 가면 조선인들이 이제 여기 날씨 춥고 먹고 살기 힘들고 땅도 없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가서 많이들 자리 잡고 살기 시작해 농사 짓고서. 그래서 요쪽을 우리가 북간도, 요쪽을 서간도 뭐 이런 식으로 불렀었단 말이야. 그래서 꽤 많이 가서 살고 있었어. 그러다가 일제 강점기에 가면은 이 대한제국 시기 1900년대 초반에 가면 이 당시에 여기 넘어가서 사는 조선인들이 거의 100만 명 가까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았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국의 청나라하고 이 대한제국 사이에 이 지역이 누구 관할이냐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붙는데, 그러면 예전에 어떻게 정했느냐를 따져보니까 조선 숙종 때 그 기록이 있는 거야. 조선 숙종 때 청나라하고 조선 사이에 이쪽 국경을 확정하려고 백두산에다가 국경을 정하는 비석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백두산 정계기지.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는 기록이 있어. 근데 실제 백두산 정계비 내용은 그러니까 어디다 세웠는지 모르고 찾지 못했어, 백두산 정계비. 근데 이 백두산 정계비의 내용이 뭔지는 나와 있는 거지, 기록에. 그래서 백두산 정계비의 국경을 어떻게 정했냐고 살펴보니까 국경이 서쪽으로는 압록이래. 압록강을 얘기하는 거겠지. 동쪽으로는 토문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야. 여기서 뭐가 문제? 압록강은 이거니까 이게 국경인 건 상관없는 거지. 문제는 뭐야? 이 토문이 문제인 거야. 토문강이 뭐냐? 그래서의 기준이 뭐냐면 토문강, 이게 애매하잖아, 표현이. 그래서 우리는 토문강이 여기에서 이렇게 흘러져 나오는 강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합류해가지고 흘러가는. 우리는 이 토문강이 이 송화강 지류라고 본 거야. 그러면 압록, 토문 이렇게 되면은 이쪽 지역이 우리 영토가 되는 거지. 우리의 주장대로 하자면 이 토문을 해석하기에. 근데 얘네는 청나라는 뭐라고 해석하는 거야? 토문이 이 두만강의 옛날 이름이라는 거지. 그래서 압록, 두만강이 기비되면 이쪽 간도는 누구 땅이라는 거야? 청나라 영토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대한제국 초기 시절에 되게 논란이 많았어, 청나라하고. 이 간도가 누구 땅이냐를 가지고. 그래서 논란이 계속되고, 그리고 여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서 살고 있고. 그래서 대한제국 초창기에 저기가 고종황제가 여기에 관리를 임명해가지고, 야 니네가 거기 우리 땅이니까 거기 사람들 관리 감독해라 해가지고 막 관리를 파견하고 보내고 막 그랬었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가 상당히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 교과서의 입장이기도 하고, 이 당시 정부 입장이기도 하고, 여기는 누구 땅이라는 거야? 과거 옛날부터 요 북간도 지방은 조선 땅이었다는 입장인 거지.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영토 분쟁이 벌어졌었는데, 일본 애들이 1905년 을사조약 맺고서 외교권을 가져가 버렸잖아. 그 조선을 대신해서 이제 외교권을 행사하면서 1909년에 얘네들하고 청나라하고 뭐를 맺어버려? 간도 협약이라는 걸 맺어버려. 간도 협약. 그래서 간도 협약의 내용이 뭐냐? 여기 땅은 누구 땅이다? 청나라 땅이다라고 그냥 인정을 하고 사인을 해버린 거야, 지네가.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완전 그냥 멀어진 거지. 일본 새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일본 새끼는 뭐 여기가 청나라 땅이든 조선 땅이든 아무 관심도 없지. 어차피 지네가 다 가져갈 건데. 그리고 이 간도 협약 맺어주면 여기 철도 부서를 하고 여기 무슨 관리 감독하는 이제 뭐 이권 같은 거를 청나라가 넘겨준다고 하니까 오케이, 옳다고 나와서 그냥 1909년에 간도 협약을 대한제국 대신에 맺어버리고 그냥 간도는 중국 땅이다, 청나라 땅이다 하고 그냥 넘겨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선 을사조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이 간도 조약 자체도 무효다. 그래서 여전히 이 지역은 누구 땅이다, 우리 땅이라는 이제 입장을 갖고 있는 거지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교과서의 입장도 그렇고. 근데 선생님이 왜 애매하다 그랬냐면 이게 참 뭐해. 이 정부의 입장을, 아니 이게 사실은 예전에 이 지역이 워낙에 청나라 애들이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마음의 뿌리같이 생각했던 곳이라 조선에게 쉽게 넘겨줄 가능성이 적었어요. 청나라 전성기에도.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이 지역까지 뭐 우리가 관리 감독할 만큼 조선시대 때 뭐 그렇게 이 지역을 관리권에 놓고 있거나 그러진 않았었단 말이야. 그냥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얘네도 약해지고, 그러니까 근대 시절에 청나라도 비리비리 해주고, 대한제국 시절에 여기 우리나라 국민들이 워낙에 많이 나가서 하니까, 백성들이 워낙에 많이 나가서 하니까, 그냥 관리 감독 차원에서 우리 관할로 좀 했었으면 하는 그런 입장이었던 거지. 이게 옛날부터 정말
그만할래. 아 이게 되게 좀 애매해. 그래서 아이씨 그냥 선생님 생각에 야 독도는 우리 거야. 그냥 100% 이거 우리 거고 이거라도 좀 잘 지켜야 돼. 지금 우리가 뭐 간도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고 하여튼 독도도 우리 거라는 걸 확실히 알고 독도만이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 영토로 지켜나가고 좀 알아가고 그랬으면 하는 마음인 거야. 오케이? 어쨌든 지금 교과서에선 이 두 지역이 독도와 간도가 요 일제 침략기 요 언저리 해가지고 우리 손을 떠나게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34페이지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다. 오케이? 독도하고 간도 위치 정도는 기억을 하자 그래도. 살짝 왜 좀 매국노가 된 것 같은 느낌 나는데 하여튼 마무리 이렇게 진짜 야 반론 있어 간도에 대해서 반론 있으면 학교 찾아와서 선생님한테 좀 얘기해. 선생님도 그래서 맞아 간도는 영원히 우리 땅이야 이렇게 좀 알고 넘어가. 이렇게 해볼게. 아 진짜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좀 애매하네 교과서 언급이. 어쨌든 독도와 간도가 이때 완벽하게 이제 우리 손을 떠나게 되는 그 다음에 논쟁의 이유가 되는 그런 시즌이었다 정도 기억하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얘기하면 독도와 간도 기억하고 있자. 알겠어? 자 어쨌든 이래서 34페이지 내용까지 정리 한번 해봤는데 오늘은 내용 분량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좀 확실하게 공부해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다른 측면에서 이제 그럼 일본한테 나라를 뺏겨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저항했느냐 의병운동이라든가 실력 양성론 이게 애국개몽 운동이라 그래서 우리의 실력을 높이자는 쪽하고 이제 두 색깔의 이제 운동을 우리가 이제 국가를 되찾기 위한 이제 운동을 시작을 하거든. 그래서 그 국가를 되찾기 위한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 오케이? 오늘 좀 말이 좀 버벅대고 있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컨디션 100% 회복해서 신나는 모습으로 돌아올게. 오케이? 다음 시간에 보자. 안녕.